2013년 제2회 POD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POD의 저희 회장님이신 이영은 회장님이 저 POD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션은 클라우드 관련된 세션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배영규 길사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에 대해서 김우규 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최우주 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션은 롯데정보통신의 그 클라우드 제품인 에어로 하이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동안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 지인분들하고 같이 한번 덕담을 나누시는 시간, 그 식사하는 시간 30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친구2에 대한 영화 관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저희 POD 기술사에 대해서 현재 지금 현대정보통신에서 IT 관련 매니저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저희 POD의 회장님이신 이영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현대정보기술의 IT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영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을 좀 빌미로 저희가 그 POD에 대한 자랑을 하는 시간을 한 짧게 가지고 저희가 본 클라우드에 대한 그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과연 저희 POD는 뭐 하는 단체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오른쪽 코끼리. 근데 아침부터 굉장히 이렇게 깜깜한 영화관 들어와 있으니까 좀 약간 졸리신 듯한. 영화 보시기 전에 조심하면 안 되는데 좀 세미나 장소가 좀 굉장히 집중력이 높다 보니까 잠을 슬슬 불러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잠깐 뭐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POD가 뭐냐, 그러니까 아이팟도 아니고요. 저희 POD는 그 2005년에 그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닌 패스하든지 기술사를 합격하든지 아니면 죽기라는 각오로 기술사 합격을 목표로 하는 스터디 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약 20명의 정보통신 기술사로 구성된 기술사 모임이고요. 저희가 히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에 약 한 7명의 그 스터디 멤버로서 신명석 기술사님의 지도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1기가 4명의 기술사를 배출함에 따라서 그 기술사들이 다시 지도를 통해서 2기와 5기를 쭉 그 배출을 했고요. 그 배출된 인물 중에는 2개 정보관리와 정보응용 쪽에 이관왕도 탄생을 했습니다. 또한 6기에서 16기에 또 그때에는 저희가 3관왕 정보관리, 응용, 통신기술사 3관왕을 배출했고 또한 그 이전 기수 합격자 외에 선배 기술사들이 멘토를 통해서 그 후배 기술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17기를 그 내년에 모집할 예정인데요. 100대, 지금 이제 100대 기술사로 넘어갔습니다. 100대 기술사 주인공을 지금 모집 2월 달에 할 예정이고, 또 매년 이렇게 2년의 2회 모집을 통해서 기술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기술사 활동을 하는 1.0의 세대를 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에는 3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모임의 주축이 되는 기술사 회의입니다. 약 20명의 기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지도 기술사인 코스콤의 신명석 기술사님이 그 지도를 해주셨고요. 코스콤 감사부에서 IT 감사를 하고 계시고, 또 1기인 안희정 기술사님은 SDS에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하시고 또한 모델링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는 말씀드린 대로 IT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종에 있고요.
또한 김기옥 기사님은 그 한국증권금융 IT 부분에서 인프라 및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면 좋겠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이시니까 지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미경 기사님은 스페인에서 지금 기아 자동차 시스템을 기획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또한 김은규 기사님은 키타에서 이 비즈 본부에 있는데 조만간 인도네시아로 파견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혜경 기사님은 78회 기사인데요. 서울시 정보기획단에서 모바일 포털 담당을 하고 있고 아마 핸드폰에서 모바일 앱 서울시 거를 보시게 되면 이분이 기획하고 관리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홍선문 기사님의 78회 기사신데 IBK 시스템에서 스마트 비디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융합과 보안 쪽에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창석 기사님은 삼성 SDI에서 경영 혁신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한 김우우 기사님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두 번째 시즌을 발표해 주실 분인데 하이투자증권에서 IT 본부 정보 지원팀에 계시고 IT 기획 및 보안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코스컴 클라우드 사용자 협의체 위원이시며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기사입니다. 강호일 기사는 KIC 인터내셔널의 대표이면서 해외 IT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나 수출입은행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광 기사님은 그 대신정보통신의 QA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손대호 기사님 사진 멋있게 나왔죠. 저희 POD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KTGNE 부분에서 프로포절 제안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이십니다. SK텔레콤에서 ICT 컨설팅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ERP나 아니면 클라우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최원중 기사님은 3관왕이신데요. 세 가지 기사를 다 보유하고 계시고 KBS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백음준 기사님은 한전 KDN에서 전력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또한 정원성 기사님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지 못해서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한진정보통신에서 아웃소싱 프로젝트에 PM을 하고 계십니다. 이강철 기사님은 LIG 시스템 이행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PM을 수행하고 계시고 김창훈 기사님은 인터그라프라는 마린센터라는 곳에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 ERP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저희 막내 교육사님이신데요. B2EN 컨설팅에서 DB 모델링 튜닝을 하고 계시고 DB 전문가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저희가 20명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POD 기술사에는 단지 이렇게 20명의 기술사로만 운영된 게 아니라 저희가 1기부터 16기까지 약 30명의 스터디를 참여하셨던 분들을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여 분의 기술사분들이 기술사 양성 활동을 통해서 또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계시고요. 이런 20명, 30명의 스터디 멤버들의 면모를 보면 저희가 짧게는 20% 여자 기술사, 20대 80 법칙으로 80명의 남자 기술사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금융, 공공, 방송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면 기획이나 품질 관리, 모델링 쪽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나 몽골,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프로젝트를 하시고 또 스페인, 유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윤미경 기술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기술사 양성이나 활동들을 위주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POD 컨퍼런스란 취지는 POD 2.0 시대를 지금 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술사 활동을 넘어서서 기술사 전문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을 포괄하는 그런 넓은 분야의 활동들을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런 활동들에는 저희가 자문 및 컨설팅,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식경제부나 기술사협회등 유관단체의 각종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 기업의 각종 사업을 열심히 저희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재작년에 1회의 컨퍼런스를 했고 오늘 클라우드 2회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이런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또 외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저희가 IT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외부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보의 융합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저희 POD와 또 외부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IT인들의 꿈을 향한 저희 열정과 이런 걸 가지고 IT 시장에 있어서 어떤 꿈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IT 가치와 기술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POD 3.0 시대를 열어가게 될지를 좀 관심을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향후에 기술사 준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저희 POD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때 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의 이런 20명의 네트워크가 또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개를 간단히 마쳤고요. 두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 이제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을 담당해 주실 배용기 교수사님은 현재 SK텔레콤에서 IT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금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용기 교수사님이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정말 소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나오셨을 때 안개를 보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 클라우드를 하는 건지 주변 환경도 클라우드의 환경에 맞게 업무가 깔려서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및 기술 동향을 설명드리고 그 이외에 가장 클라우드에 이슈가 되어 있는 표준 부분 그리고 사례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먼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과연 진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퀘스천이 되게 많은 얘기가 있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제나 ERP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IT 쪽 관련돼서 다 부분에 계시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가상화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IT 서비스 부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KRG 자료를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 대기업,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적용을 했고 향후 한 20-30%가 추가 적용을 한다고 자료가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한 60%, 동남아시아는 60%, 미국 같은 경우는 80% 정도의 이제 구축이나 향후에 사용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국내에도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서 아까 말한 30%가 더 확대돼서 증대될 예정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클라우드가 이제 나오는 변화의 동인, 그 다음에 진짜 클라우드는 뭘지, 그리고 현실이나 기업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 유형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크게 변화의 동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빅뱅, 즉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가졌던 기본의 PC 환경에서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이 폭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내용을 보면 2010년
기점으로 그 스마트 디바이스가 그 PC를 추월하는 여러 가지 지금 다 핸드폰 쓰시고 아침 여기 오실 때도 뉴스 검색도 하셨을 거고 영화도 보셨을 텐데요.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 트래픽이 엑스타 시대로 도입했는데 이게 숫자로 나오니까 잘 피부로 못 느끼시는데 페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페타의 약 1000배에 대해 관련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약 여평균 92%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많은 트래픽과 인프라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부분들, 그 글로벌이나 글로벌 다운수에 봤을 때는 그 2010년 초기에 비해서 3배, 그리고 100배에 대한 다운로드들, 그리고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변화되는 요인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요인 이외에 그 뒤에 보시면 다음이요. 그 기술적 진화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앞에 말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확대된 동일에는 리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매시업, 스피드 등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대한 고기능 사양이 디바이스가 진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그 피처폰을 쓸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분들이 그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태블릿이나 여러 가지 그 스마트 디바이스가 진화됐고요. 또한 네트워크도 그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에서도 기존 그 DMB나 보던 그런 시대에서 최근 LTEA까지 모든 무선에서 속도나 아니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팅에 대한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15년 전에 제일 주로 기축이 됐던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그 CS 컴퓨팅, 웹 그런 부분들로 전이 됐고 최근에는 한 2000년 전부터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 확대되는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예로서 이제 보면 가트너 같은 경우에 2009년서부터 내년 2014년 10대 기술 동인에 클라우드가 항상 포함이 되고요. 그 클라우드 부분들이 점차 그 세분화돼서 2009년 10년에는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이었는데 올해 내년을 보면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모바일 클라우드로 더 세분화돼서 기술들이 더 발전하고 관리되는 그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의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그 클라우드가 과연 뭘까? 보셨겠지만 요새 가을이라 하늘을 보시면 많은 모양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클라우드일까? 그리고 우리가 IT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연관돼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그 정의나 어떤 내용으로서 클라우드일지 다시 한번 정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IST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기관에 보면 그 IT 자원을 필요로 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아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컴퓨팅.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확장성을 가진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해서 컴퓨팅의 한 형태로 되는 부분들. 그 국내의 TTA 같은 경우엔 그 가상화나 분산 처리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 IT 자원을 임대하고 사용한 만큼 요구를 지불하는 컴퓨팅.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워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만큼 그 필요한 때에 저렴한 비용으로 그거에 따라서 종량제 형태대로 그 서비스하는 게 크게 보면 클라우드의 모든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저희가 그 기존의 인프라를 뭐 엄청난 양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없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그 필요한 때, 필요한 시점에 사용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그런 형태대로 그 모든 인프라나 서비스, 그러니까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 서비스 모든 부분들에 다 지원하는 부분을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라우드의 특징 앞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그 클라우드에 대한 그 특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첫 번째 드릴 수 있는데, 이 금융 경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한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그 중소규모의 데이터 센터나 어느 데이터 센터를 만든 비용들, 그거보다 그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합한 부분들이 대규모 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운영을 하면 그 기존의 95불의 네트워크 비용이 13불로 줄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2불 정도 됐던 게 0.4불, 그 다음에 관리 운영 비용은 140대에서 1000대 이상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사례로 설명드리면, MS 같은 경우에 애주어 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앞에 설명드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각 대륙별로, 지역별로 그 대규모 센터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그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셀프 서비스. 앞에 설명드렸던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는. 기존에 보시면 구매를 요청하고 벤더사 보고 IT 운영자 하고 그 설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클라우드 사용하게 되면 그 접속 로그인해서 구매해서 곧바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국내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뭐 그 활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그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모바일 회사인 것처럼 이런 신속성과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확장성 및 사용성 기반 가금입니다. 기존에 그 우리가 안정성을 위해서 IT 수요량은 한 지점에 뭐 월 마감 시점이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우리 같은 경우 추석 때 피크 치는 시점에 대해서 대비해서 모든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잖아요. 이러다 보니 앞에 설명드렸듯이 많은 비용이 되게 되는데, 그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용자 요구에 대한 그 디맨드 있을 때마다 곧바로 사용해서 그만큼의 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요 동적 확장성 및 사용성 기반 과금 형태입니다. 앞에 내용과 똑같이 그 물리적 구별 없이 옛날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시 그냥 개인 집으로 단독 그 기업에 돼 있던 것들을 아파트 형태대로 그 물리적 구별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그때그때 실행해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대로 진행하는 게 클라우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많은 장점과 많은 효과로 인해서 그 국내 시장 같은 걸 보면 그 2014년 같은 경우에 약 그 2,700억 정도의 그 성장률을 계속 가고 있고요. 그 연평균율은 약 30.7%.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150억 불이 넘는 그 큰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기술이나 클라우드가 뭐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제가 분리하는 방법은 기존에 보셨던 방법이랑은 조금 다를 거고요. 그 다르게 설명하는 이유, 구분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실제 클라우드는 딴 나라, 그냥 서비스하고 딴 형태대로 진행됐다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B2C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것과 기업이 사용하는 걸로 분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B2C를 보면 크게 우리 뭐 엔드라이브 많이 쓰시죠? 데이터 공유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드랍박스. 아니면 서비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사진이나 에버노트처럼 메모해서 기록해서 어디든지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문서나 음악들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해외 같은 경우 이런 영화관도 그 영화의 배포나 관리를 클라우드 환경화에서 대부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기반은 가장 아이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아이클라우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에서 아침 출근서부터 시작해서 업무, 그 다음에 여가 생활까지 모든 것들이 그 클라우드 환경화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기업으로 들어와서 대부분의 근무하시는 기업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크게 이제
기업 내에서 쓰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그 통신사나 그 위에서 말씀드린 B2C 서비스나 대중 서비스, 관제 서비스라든지 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장점을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쓰면서 필요 없는 파일이나 부분들을 쓸 수 있는 하이브라이드 서비스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원 소유, 앞에 들었던 자원 소유에 따라서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로 분류가 되고요. 초기에 퍼블릭 서비스가 많이 진행됐지만 현재는 그 하이브리드를 거쳐 프라이빗 형태대로 진화되는 형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IT 자원 서비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단계를 보면 그 이다스 서버 스토리지 부분, 그다음에 파스, 그다음에 플랫폼 부분들. 그 전자정보 플랫폼이 지금 파스로 더 진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스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닷컴이나 아마존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도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부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2C 사용자 기반이고요. 그래서 구글의 사스, 그 구글 앱이나 저희 그 이번에 신청하셨을 때처럼 구글 닥스나 뭐 그런 형태의 그 서비스를 진행할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캘린더, 그 다음에 엔드라이브 같이 그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B2C를 보면 국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통신사업자고요. 그 SK텔레콤이나 KT 같이 그 T클라우드, U클라우드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주소록이나 사진, 음악, 동영상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S클라우드 추전하였으나 지금 형태되는 서비스를 그 포기한 형태대로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B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아마존 같이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 IBM이나 HP, 국내 같은 경우는 뭐 CNC나 SK CNC나 그 SDS 같이 하고 있는 프라이빗 시장에 하고 있는 IT 플레이너, 그 다음에 KT나 SK텔레콤에서 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신규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그래서 기존의 B2B로 확대하면서 그 인프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진행하는 통신사업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존이나 IBM, 뭐 시스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이나 KT 부분에 대해서도 각 T클라우드 비즈나 그 투비즈 포인트, U클라우드 프로 같은 이런 부분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부분은 요 부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게 이제 상세한 디테일돼서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통전에 대한 프레임워크나 저희가 있는 프레임워크나 뭐 KT나 다 이 기반 안에서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 사용자나 운영자 관점에서 관리 기술들, 그 프로비저닝, 미터링, SLA 그 기반 뒤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하드웨어 영역, 기존 인프라 영역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관리하는 가상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 처리, 그 위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고요. 특히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릴 가장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가상화 보안, 그다음에 파일,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보안 기술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을 보시면 크게 이제 서버, 네트워크, 데스크탑, 분산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엔 분산 컴퓨팅, 분산 스토리지, 분산 DB. 관리 기술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많이 그 개발이 되고 지금 업체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선택한 서비스 신청한 부분들을 자동에서 자원에서 활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미터링, 아까 과금 체계가 동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량 집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SLA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남한테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나 더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냐,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SLA 부분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법적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요. 네,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환경이나 오픈 인터페이스 형태대로 그 임대에서 쓰는 그 인프라 기반화에서 얼마나
그 개발을 쉽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와 동일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픈 API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기술은 VM 보안. 그래서 뭐 방화벽이나 기존 L4나 L3 이외에 VM 쉘더라든지 아니면 보안 관제라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안 서비스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파일, 데이터 보안들이 그 주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으로 설명드렸던 거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상화 FPS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들, 분산 처리는 그 인프라 전반에 대한 데이터 병렬, 데이터 저장 관리, 파일, 요 관리들이 될 수 있게 되고요. 요새 클라우드와 떼내지 않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빅데이터 부분인데, 빅데이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산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뭐 하드비라든지 HDS, FS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가장 그 빅데이터와 연관돼서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기술로는 앞에 설명드렸던 프로비저닝, 미터링,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에 SLA 부분들이 있고요. 그 플랫폼 기술들에 대해서는 오픈 인터페이스로 그 오픈 API나 웹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그 오픈 API만 되어 있고 이 전반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아마 지금 통전이 1차적으로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정도에 이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공공 쪽에서 앞서서 나가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이제 보안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접근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VM 쉘드라든지 그 VM별로 보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형태대로 진행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그 더 발전될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도 확대되고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들이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런 향후의 발전 과정을 거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부는 실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상화 기술을 보면 기존의 서버 중심에서 메모리, 네트워크 영역까지 이 부분들은 거의 정도 어느 정도 그 다음 단계 이 서버리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까지 지금 가상화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 이제 VM웨어나 뭐 그쪽 솔루션을 보면 그 모바일 쪽까지 그 여러 가지 그 가상화를 통해서 모바일이 업무용, 개인용으로 구분돼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형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기술,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엔 그 데이터 파일 기준에서 캐시나 그래픽 영역으로, 그래서 뭐 인메모리 기술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뭐 SAP의 하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관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업체별 개별 중심에서 다수 제품 및 통합된, 그래서 뭐 프로비저닝 전문 기술을 가진 업체, 그 다음에 모니터링 전문 가진 업체들이 다 통합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그 오픈소스 기반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되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단일 클라우드에서 오픈 API로 외부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오픈 API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은 그 접근 통제 중심에서 이제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화 자체의 보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좀 되게 압축되어 있는데 그 전반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 내용 중에서 더 그 자세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 그 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질문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세션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예. 근데 요즘 정부에서 클라우드 활성화법에 대해서 좀 많이 하도록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을 아시면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 화두는 되는데 그 활성화법 같은 경우에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기존 정부에서 활용되고 그것들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것들이 그 보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도 이런 얘기까지 오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그 지금은 미창부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픽스가 안 돼서 아직 상정까지는 못 가고 계속 협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주요 포커싱 될 부분들이 보안이랑 그것들에 대한 안정성 어떻게 확보할지 그것까지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답. 합성법이라는 어떤 표준이라든가 어떤 표준이라든가 어떤 강제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담아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내용까지는 네. 설명드리기가 조금 너무 예. 너무 디테일해서 예. 그 분류 체계별로 지금 그 미창부나 아니면 키아트 같은 경우에서는 각 표준화 기술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표준화 로드맵을 잡고 있고 그 기술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표준화 분류 체계에 따라서 그 분류되고 발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션 2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안에 대해서 우리 김효규 기사님은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IT 기획 및 보안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김효규 기사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우규 교수입니다. 이 잘생긴 얼굴이 멀리서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요. 앞으로 좀 환한 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클라우드 보안 표준에 관한 말씀인데요. 표준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사실은 제가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표준이란 말을 붙인 거고요. 제가 오늘 보안에 관해서 과연 클라우드의 가장 화두가 되는 보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질문 주신 과연 정부에서는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같이 곁들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POD가 사실 상당히 순수하게 저희들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 분야에 정말 클라우드에 깊이 있는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런 클라우드를 접하고 있고 고인들이 서비스하고 있고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도입할지를 고민해보고 있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좀 기존 어떤 표준이나 이런 기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과는 상이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전히 불안하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아마 여기 현장에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클라우드를 내가 꼭 벌써부터 고민해봐야 되나?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과연 아직 안전한가? 정말 여러 가지 했는데 신뢰성이 있는가? 또는 적절하게 이것들을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 데이터들을 내가 관리하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제어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여러 가지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클라우드라는 것이 좀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 아직도.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데 아니면 이것을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직도 막연하기만 한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IT 기획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CIO나 CEO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아니면 우리 고객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고민을 하던 바에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을 검토를 하게 됐고 표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해도 될 만하겠다라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 그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꼭 고민해야 되는 여전한 고민이 있는데요. 비용이 진짜 싼가? 클라우드 하면 싸다.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고민은 그겁니다. 기업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비용이 싸다. 아까도 앞에 배용규 교수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비용이 훨씬 싸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해봤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IT 서비스나 IT 기술들을 신규로 도입할 때 많은 비용이 싸다든지 좀 더 편리하다든지 심지어 인력이 절감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의구심을 주는 것이 CIO나 CEO들한테 불신을 주게 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한 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고요. 진짜 다른 데는 다 쓰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안 쓰는 건가? 심지어 대기업들은 고사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IT에 대한 투자
또 최근에 보안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정부 어떤 각종 감독기관으로부터 프레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가? 그럼 다른 회사도 쓰고 있겠네? 그럼 쓰고 있는 데는 어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해외 사례는 그냥 대충 뭐 들어본 것 같아요. 구글이라고 그러고 아마존이라고도 그러고 MS도 뭐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KT IDC 센터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SK텔레콤? 거기서 클라우드 사업도 하나? 되게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쓰고 싶은 이런 서비스는 어디서 하고 있지?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IT 솔루션 중에 하나 아니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들어본 그런 솔루션 중에 뭐 가상화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는데 그럼 여전히 이것이 IT 솔루션 중에 하나로서 그냥 흘러가는 얘기 아니냐. 한 번 더 속는 거 아니냐. 이번엔 3글자 아니고 5글자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내 데이터를 어떻게 다른 데다 갖다 맡기느냐. 더군다나 저는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고객의 거래 데이터, 잔고 데이터, 돈에 관한 데이터를 다른 데다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굉장히 불안한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돈을 금융기관에 많이 거래를 하시고 맡기고 계신데 그 데이터가 과연 그 금융기관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맘 놓고 그 기관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아직은 조금 요원한 얘기 같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클라우드는 우리의 미래다. 첫 번째. 다음. 우리가 아직도 클라우드는 멀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부 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IT에 전공을 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IT가 아닌 IT 산업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 관계자분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 전부 다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클라우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클라우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나는 늦었다는 거죠. 벌써 이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비즈니스에 아니면 우리 산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떻게 도입할지가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만히 있는 동안 기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 한 번만 불러보시면 다 서비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다음.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안입니다. 보안. 다른 기술들은 이미 아까 다 완성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들이 여전히 이게 보안이 이제 이슈가 됩니다. 보안에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서 접근을 해봤어요. 데이터의 위치는 그럼 이게 데이터가 우리 회사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에 가 있으면 법이나 규제에는 맞는 것인가? 세이프한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고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우리 회사 데이터 말고 다른 회사 데이터 또 다 섞여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월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이 있고요. 데이터의 소유 내 거냐 네 거냐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에 저장되어 있으면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거냐 미국은 흘러다니면 자기네 데이터인 줄 알고 NSA에서 다 검색했죠. 지들이 모든 데이터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에도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다 지 건 줄 알고 지가 막 분석해서 써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되고요. 데이터 삭제 제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KT에서 SKT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럼 KT에서 다 삭제했는데 그 진짜 삭제된 건가? 이런 고민도 여전히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업들을 옮기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도 고민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글로벌하게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써본 회사들이 이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해답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친절하게도 우리나라가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페드램프라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드램프, 영국 G클라우드, 일본 클라우드 정보공개 인증, 유럽 N이사, 그 밖에 해외 기관들은 국제표준기구나 클라우드 서비스 협의체, AICPA는 회계사들이 만든 그런 인증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제리코 포럼, 클라우드 벤더들이 모인 거고요. 쉐어드 어세스먼트, 그래서 금융 보안 쪽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보안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가상화에 대한 것들은 벌써 80년대 후반부터 고민하기 시작했고, 클라우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아마존이 처음 서비스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고민을 했고요. 이런 나라들의 정책은 지금 어떻느냐. 저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그냥 일반 산업을 위한 표준이 아니고 정부 기관을 위한 표준입니다. 정부 기관을 위한 표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반 기업들도 물론 이미 아마존이나 뭐 MS, 구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정부기관조차 국가의 공공을 다루고 있는 정부기관조차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표준, 보안에 대한 인지까지 다 만들어놓고 서비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진출을 해 있고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아마존, MS 이런 기업들도 다들 속속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그 기관들이 안전하다고 기업들이나 정부기관들한테 인증을 해줘야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클라우드 서비스협회 등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발주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 중에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에 관한 우리나라 인증 제도에 현재 이제 일부 참여를 해서 같이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한 표준을 보고 국내에 적합한 인증은 과연 어떤 정도 수준이 되겠느냐, 표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지 현재 상황에 이 기업들이나 정부기관들이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어제도 엊그제 전자신문에도 이런 뉴스가 좀 났는데요. 이런 다양한 표준기관들 간에 중복되어 있는 표준들을 단일화하겠다, 기관을 단일화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단일화된 표준으로 좀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부나 또는 민간 또 이런 데서 공공 쪽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단일화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보안 표준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안이라고 고민했던 것들은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민했던 거 있죠. 뭐 암호화. 기존에도 있던 거예요. 접근 제어 있던 거예요. 통신에 대한 암호화 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거 다 있었어요. 조금 더 특이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원격에서 접속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속하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보안. 또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형을 아까도 이제 물리적으로 좀 나눠서 네 데이터, 내 데이터 이런 쪽에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어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서비스 센터를 A에서 B로 옮기고 싶다. 그럼 데이터를 전환하고 내 데이터의 권한을 위임을 해주고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단일 업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연합해서 공급자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에 대한 보안은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나 다양한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의 선두주자입니다. 미국의 페드램프라는 제도인데요. 페드램프는 뭐냐면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인증을 페드램프라는 인정을 받아야지만 니들이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표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언제 최종 확정이 됐냐면 작년에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뭐 상위 단계의 표준은 인증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작년에 왜 그것도 작년에 됐느냐? 미국도 정부에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써야 되느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정부에서 쓸 수 있도록 인증을 해줘야지만 민간 업체들이 도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제도가 이건데, 여기에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미국은 정부에서 딱 오바마 정부가 처음으로 밝힌 클라우드에 대한 정책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클라우드 퍼스트다. 클라우드를 정부기관에서 모든 IT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IT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클라우드를 쓸 수 있으면 클라우드부터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을 쓸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으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라. 왜? 왜 그랬을까요? 무수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앞으로 공공 서비스가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비용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보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기관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니 보안을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 기준은 벌써 80년대부터 만들어서 미국은 다 정부기관에 뿌렸어요. 정보 보안은 이렇게 하세요. 분류는 이렇게 하세요. NIST라는 걸 통해서 다 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기관이 다 하고 이제 또 관리 감독해야 돼. 안 지키고 있으면 돈 투자해서 그걸 또 투자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니까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일 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 통제 도구를 마련해서 그걸 실천기구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고민해봤더니 클라우드라는 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군데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만 관리하고 통제하고 표준에 맞추게 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맞춰지더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페드램프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미국은 정보 체계 분류가 잘 돼 있습니다. 탑 시크릿, 뭐 1급, 2급, 3급 비밀 이런 것들이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미국도 아직은 탑 시크릿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공공 서비스든지 그 이하 정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1차 인증하고 2차 인증으로 나뉘어 있는데 기본 심사와 적용 심사가 나뉘어 있는데요. 1차 심사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를 들어 공공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무슨 특정 부서에서 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야 그럼 너네 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더 있는 건 뭐니? 물어봐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최종 인증을 내가 그때 해줄게. 그러니까 1단계 기본 심사는 하고 최종 심사는 다시 각 기관에 맞는 특성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일본 정보공개 인증제도입니다. 일본은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요. 조금 약간 좀 저기 하긴 하지만 처음엔 데이터 센터 인증부터 시작했어요.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번에 ASP나 IaaS 파스 서비스까지 인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로 인증을 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순수하게 하드웨어나 시스템만을 아웃소싱하니까 그거에 대한 인증을 위주로 또는 서비스를 하는 데는 서비스 인증을 위주로 그렇게 서비스 유형별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택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다음. 영국 G클라우드. 영국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프라이빗이 아니고 퍼블릭 클라우드. 즉 공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먼저 사용하라. 정부기관들은 사용할 수 있으면 동일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자기네 내부적으로 보안 레벨이 1, 2, 3, 4가 있습니다. 정보 보안 레벨이. 근데 4레벨은, 가장 높은 4레벨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1, 2레벨까지는 G클라우드 인증을 받지 않아도 ISO의 국제표준 27002 표준 인증을 받아도 그것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좀 호환성 있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그 다음번에 이제 민간 클라우드 표준의 CSA의 CCM이나 CSA라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민간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구들이 모여서 회사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이 표준은 CCM의 표준의 가장 큰 특징은 레벨에 따라서 틀려요. 레벨에 따라서 그 표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레벨은 자기들이 평가해 스스로
우리 회사가 내 평가를 해봤더니 저희는 이 정도로 세이프합니다라고 자기네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다른 기관들한테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우리 회사는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봐도 좋고 다른 제3의 기관이 평가를 했을 때도 이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단계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단계인데 아직 3단계는 아직도 개발 중이고 2015년도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국제표준으로 27017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CCM이나 페드램프 이런 데서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다들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국제표준화 하겠다. 근본은 기존의 IS 27002라는 보안 표준이 있는데 그것에 기반을 두어서 클라우드에 디펜던트한 항목을 몇 개 좀 추가를 해서 이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진행형입니다. 아직 진행형이고요. 요 인증이 나오면 바로 아마 그 각 기관들이 27017 표준을 받아서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KCSA가 뭐냐면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들의 협회입니다. 코리아 클라우드 서비스 어소시에이션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우수 SLA 두 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우수한 좀 더 레벨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KT하고 SKT만 받았습니다. 요 안에 협회에는 많은 기업들이 속해 있고요. 현재까지 요 인증을 받은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안 인증은 아닙니다.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관한 인증이고요. 보안에 관한 인증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요. 예.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앞에 있는 표준들은 제가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클라우드의 표준에 관한 연구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디펜던트한 보안 표준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글로벌하게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발표가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인증을 받아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딱 한마디 이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의 보안보다 훨씬 잘 돼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각종 인증을 받으신 회사도 있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자기들 통제 항목을 가지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어떤 인증은 이런 인증을 통해서 서비스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받은 서비스 업체라면 얼마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보안에 대해서도 훨씬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다. 최소한 다른 분야는 몰라도 보안에 대해서만은 이런 것들이 훨씬 안전하다. 즉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비행기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막연히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교통수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도 아직 우리가 막연히 이것이 진짜 서비스 될 수 있는가, 보안적으로 불안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보안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지금 KBS에서 그 네트워크 및 그 DB를 포함한 인프라를 담당하고 계신 최원준 기사님이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KBS에서 현재는 DB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얼마 전까지 네트워크하고 디지털 뉴스를 현재를 구축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릴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개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와 윈도우 애저 서비스, 그리고 KT 클라우드 비즈라는 그 국내 플랫폼하고
그 각종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서비스 사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서비스, 어떤 조직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서 볼 때 SaaS 서비스 제공 형태는 SaaS, PaaS, IaaS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대상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프라이빗이 내부 조직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거고요. 퍼블릭이 외부 사용자 서비스하는 건데, 제가 자료 편집하는 거에 약간 실수가 있어가지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숙지하고 넘어가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장점은 앞에 계신 분들도 많이 했지만 저렴한 비용, 그리고 도입 기간 단축, 그리고 자동화된 오토스케일, 용량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단순한 관리, 글로벌 지원이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아까 언급드린 대로 아마존 웹 서비스와 윈도우 애저 서비스, 그리고 KT 유클라우드 비저, 그 이외에도 SKT에 있는 서비스도 있고 네이버 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AWS와 윈도우 서비스, 그리고 KT 유클라우드 비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웹 서비스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웹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다양한 요즘 기능들이 많이 세분화되고 확장되긴 했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장 IaaS, 인프라 쪽에서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AWS의 서비스 구조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EC2, 일렉스틱 컴팩트 클라우드라는 그런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AMI라는 머신 이미지, 그리고 S3, 심플DB 이런 형식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제공 서비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서비스이긴 한데요. EC2는 이제 주로 컴퓨팅 하드웨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S3는 대용량 분산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분산된 자원을 통합해서 제공해준다는 걸로 이 S3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SQS는 비동기 메시징 킬 서비스라고 해서 인스턴스 간에 비동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어떤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 데 쓰이는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이제 많이 활용되는 관계형 DB 서비스이고요. 주로 MySQL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빠졌는데 저기 심플DB라는 것도 있고요. 심플DB는 NoSQL이라고 하죠. 릴레이셔널 DB가 아니라 NoSQL 값을 저장하기 위한 스키마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간단한 그런 저장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마존 웹 서비스는 워낙 많으니까 이런 업체들에 다 쓰이고 있고요. 이건 국내 서비스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히 넘어가고요. 다음.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알 겁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1851년부터 1980년대까지 1100만 장의 신문 지명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PDF로 변환한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 많이 알고 계신 사례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 전부 다 변환하는데 24시간으로 소요되고, 비용도 $240 정도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CIA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중앙정부기관이죠. 중앙정부기관에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올해 2013년 3월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시크릿을 많이 다루는 정보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것하고 아마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적용돼 있고요. IBM하고 이제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CIA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적용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게 있었고요. 물론 이건 페드럼프 인증을 받은 형태에서 HHS라는 그런 바이오센스에 적용된 사례도 있고요.
금융권에는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호주, 네덜란드 등의 그냥 민간 국책은행이나 민간은행 등이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의 미션 크리티컬 업무까지 아마존 웹 서비스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금융당국에서 그 해당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전제하에서는 그 미션 크리티컬 업무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금융권에서 그게 특별하게 도입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및 전산자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 2월 달에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좀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금융거래 원장 등의 주요 설비는 해외 그렇다 하도록 위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금융권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 이제 윈도우 애저 서비스인데요. 윈도우 애저 서비스는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이제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점인데 얼마 전에 MS사의 그런 교육을 갔는데도 이런 윈도우 애저 서비스로 어떤 서비스나 그 자원들을 릴리즈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 애저 서비스는 윈도우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그 구조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사용할 리소스에 대해서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사용한 만큼 사용량에 대한 종량제로 금액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윈도우 애저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플랫폼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 TV의 그 트래픽 특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서비스들의 대부분 특징들이 보면 그 트래픽들이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일관되지 않고 서비스 트래픽 측정이 어렵고, 그 다음번에 전 세계 다수의 사용자들한테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TV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러한 윈도우 애저 플랫폼을 그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앱들을 제공하는 데 주로 이 윈도우 애저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히 그 트래픽 증가세나 이런 것들을 예측 곤란한 데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그 서비스를 전 세계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번엔 KT 유클라우드 비즈인데요. KT 서비스가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인프라 쪽에서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그 유클라우드 CDN에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까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그 유클라우드 서비스인데 KT 유클라우드 비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그 나스 스토리 서비스. 물론 나스 스토리 서비스는 요즘에 좀 많이 제공해 주기가 좀 덜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SSD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다만 조금 비용이 비쌉니다. 일반보다 한 20-30% 조금 더 줘야 되는 건 있지만 어떤 SSD의 성능이 필요한 그 고성능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KT 유클라우드 비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또한 KT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나 그 애저 서비스에 비해서 그 아무래도 망속도가 국내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그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주로 일본만 현재 있기 때문에 그 DR이라고 하죠. 그 DR 효과가 좀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DR 효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사용자들한테 그 어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T의 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다음. KT 유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면 이제 존이 이제 서비스 구조가 그 한국에 있는 레전 그리고 일본에 있는 레전 이 두 가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번에 일본 센트럴 존이라고 해서 천안 쪽에 두 구역이 있고요.
그 HA존이라고 기내 쪽에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 후쿠오카 쪽에 한 구역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존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그 존 간에 이렇게 그 전용 회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용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아마존 서비스에 비해서는 약간 좀 협소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KT 유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가장 큰 게 넥슨의 모바일 삼국지 게임을 여기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게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도 많고 그 트래픽 인간도 어떤 게임 패치나 이런 것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아니 또 게임 인기도 올라가면 또 확 올라가고 또 평생 사용량이 없을 수도 있고 트래픽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과가 좋은데요. 그 KT 같은 경우도 이제 모바일 삼국지 게임을 통해서 이런 넥슨에서 상당히 그 비용 절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지금 여태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계략적으로 사례를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제 효과적인 적용 분야를 한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봤을 때 어떤 서비스 사용량이 불규칙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 보통 도입하고 구축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시스코 스위치 같은 경우도 최대 새로 도입하려고 그러면 3주에서 8주까지 걸리는데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쓰는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거의 들지가 않죠. 그리고 보안 특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좋습니다. 그 정보나 컨텐츠 자체 어떤 게임 같은 경우도 어떤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들이 손쉽게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 특성에 있어서 어떤 기밀성 특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바람직하고요. 그런 특성이 많이 요구되지만 하이브리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비용 특성도 이제 어떤 재무적 위험이 큰 경우,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최소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나 각종 관리 비용 감소한다. 이런 비용 특성에도 이렇게 초기에 큰 투자 비용 없이 바로바로 빨리빨리 서비스를 런칭해야 될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클라우드 이제 벤더가 상당히 많습니다. 벤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벤더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조직의 서비스 조직과 그 조직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특성이 맞는지 그런 POC를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 TV 관련해서 애저 환경 간의 이식성 검토를 주로 수행했다고 하고요. 내부 보안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정보가 너무 중요하고 외부에 쉽게 넘겨서 안 되는 정보들은 하이브리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 자사의 핵심 역량을 파악해서 어떤 것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분명히 그거에 대한 그거를 사전에 고려가 있어야 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결국 아웃소싱이 약간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너무 외부 서비스에 의존을 하다 보게 되면 내부의 어떤 기술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IT 인력들의 역량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좀 휘둘릴 우려가 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휘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상호 간에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되 너무 상세하게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은 이게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 요구사항을 서로 간에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긴 하더라도 너무 상세하게 작성을 하지 않는 측면도 고려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명문화돼서 SLA 문서에 의존한 경우에는 좀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SL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벤더 선정 시 이제 마지막인데요. 벤더 선정 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도입 사례, 선택 등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비용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요금 체계가 각각 다 벤더마다 다르거든요. 적합한 요금 체계를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벤더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안정성, 신뢰성 같은 경우도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의 도입 사례들을 좀 어느 정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 조직의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건지 그런 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입 사례를 충분히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아마존 웹 서비스 가장 생태계가 잘 되어 있긴 한데 이 생태계가 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의 추가 도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판매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고렸을 때는 이런 웹 서비스의 어떤 생태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약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우드 세션인데요. 이제 롯데정보통신에서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 차세대 무선된 AP 에어로 하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어라이브 네트워크의 왕정석이라고 합니다. 다음. 오늘 제가 잠깐 동안이나마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오늘 이제 계속된 주제는 이제 클라우드 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항상 요즘 이제 전반적인 주요 트렌드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무선 서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 인프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무선 인터넷 보급이나 무선 인터넷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업무에서 무선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아마 익히 주지하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점점 더 무선된 인터넷 접속기기가 노트북이나 PC에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직접적인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돼서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결국엔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효율적인 효과성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선랜 사용 환경이 기존에는 일반적인 속도도 안 나왔고 사실 접속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만 썼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업 내에서 업무 용도로, 그리고 결제나 금융의 용도까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무선랜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제공을 할 때 아마 지금 현재 계시는 기관이나 기업 같은 곳에서 무선랜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 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클라이언트들이 당연히 이제 무선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단말기로 존재를 할 것이고, 무선랜을 제공하는 무선 AP, 그리고 저는 엔터프라이즈 무선랜을 제공하는 컨트롤러,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시스템들을 관리하기 위한 NMS, 이런 형태로 이제 구축이 되게 되는데, 아주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무선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무선랜 시스템의 다음 가장 큰 단점은 무선 컨트롤러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 무선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무선랜 스위치라는 용어로도 썼고, 최근에는 무선 컨트롤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엔터프라이즈에서 혹은 모바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선랜에 도입되게 되는 저런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 인증이나 암호화, QoS, 보안,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트래픽을 중간에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모든 트래픽을 다 컨트롤러에서 처리하고 인증을 처리하다 보니까
무선 AP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중앙에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사용하기 적합한 무선랜을 만들어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무선랜 서비스가 점점 확장되고 무선랜이 좀 더 넓은 곳에서 오늘 계속 주제화 됐듯이 이제 클라우드 혹은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정된 공간 혹은 적은 공간이나 적은 사용자들만 사용했던 무선랜이 아니고 보다 많은 서비스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보다 넓은 곳에서 무선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고자 할 때 굉장히 큰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트래픽의 병목이 있었고, 무선랜 컨트롤러가 죽으면 그 즉시 모든 무선 네트워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큰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로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무선랜 쪽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맨 왼쪽에 나와 있는 독립형 AP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IP 타임 같은, 혹은 예전에 사무실에서 썼지만 단독형이라고 보통 불렸던 AP만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더니 이 소프트웨어 개발도 덜 돼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상대적으로 그 트래픽을 따라오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한 경로가 컨트롤러라는 걸, 중간에 컨트롤러에서 한가운데서 그냥 모든 걸 다 처리하면 쉽게 끝나겠구나. 저 컨트롤러라는 걸 사실 열어보면 일반적인 스위치에 서버가 올라가 있는, 일반적인 서버에 스위치를 한 대 연결해서 랜 트래픽은 좀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모든 트래픽을 처리하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약간의 꼼수 같은 그런 우회 경로로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무선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가장 큰 기점이 됐던 건 802.11n이라는 표준이 나오면서 무선랜이 300mbps, 450mbps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아이폰 이후에 무선 패드, 그리고 노트북을 이용한 무선 업무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 저 컨트롤러에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컨트롤러의 장애로 인해 네트워크가 죽는 것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됨으로써 저 구조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전 방향으로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방향이 분산형 구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무선랜 쪽에도 클라우드 같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 네트워크 AP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는지, 뭐 어디서 내가 인증을 받는지, 어디서 관리가 되는지, 여기까지 써고 저기서부터는 못 쓰는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트워크 자체를 내가 그냥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분산 구조의 아키텍처를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무선랜 아키텍처를 크게 네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분류는 이제 가트너에서 엔터프라이즈 무선랜을 분류를 한 내용이고요. 단독형의 1세대부터 저희 컨트롤러 기반의 2세대 무선랜, 그리고 그 이후에 3세대와 4세대 무선랜, 이런 형태로 이제 무선랜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신기한 건 4세대 무선랜이 먼저 나오고 3세대 무선랜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보면 이를테면 라이타가 먼저 개발되고 그 이후에 성량이 개발됐듯이 그런 사항들이 좀 반영이 돼서 4세대 무선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분산 처리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의 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개념의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적용이 됐고, 2세대 무선랜들이 4세대 무선랜과 2세대 무선랜의 중간 지점,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불리는 3세대 무선랜을 개발하는 형태로 무선랜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점점 처음에는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중앙 집중 형태로 관리가 되는 네트워크로, 그리고 다시 그런 관리나 보안이나 이런 측면들이 엔드포인트까지 내려가서 분산 처리되는 형태로 무선랜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무선랜이 저렇게 발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선 트래픽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선랜으로 유선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 점점 시작이 돼서 선이 없는 사무실, 그리고 이제 선이 없는 접속, 선이 없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중앙집중형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차세대 무선랜, 보통 차세대 무선랜을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기존의 중앙집중형 방식하고 달리 분산 처리 형태, 그리고 기존의 일부의 업무 혹은 일부 사람들만 사용하던 무선에서 모든 업무, 모든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선, 그리고 사무실, 굳이 그 사무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집에서도 혹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차세대 무선랜이라고 불리는데, 차세대 무선랜의 그 특징들, 주요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안정성이나 확장성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그리고 보안성 역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고 있는 무선 요구사항, 이를테면 BYOD라든지 혹은 QoS라든지 그 서비스의 보안에 대한 그 적용 역시 BYOD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장을 해줘야만 될 것이고, 이 한 곳에서만 서비스를 하던, 예전 같으면 몇 개의 층 혹은 한 개의 건물에서만 무선랜 서비스가 되던 것들이 전국의 지사 혹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혹은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집, 심지어 출장지까지 다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무선랜으로 회사의 무선 서비스로 엮으려면 중앙에서 손쉽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저런 측면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이 부분, 뭐 시간 관계상 그런 사항들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중앙집중형처럼 딱 한 곳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그 서비스 할 때 그 개념으로 비춰보자면, 중앙에 엄청나게 큰 빵빵한 유닉스 서버를 놔두고 일반 사용자들 혹은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단말기를 놔두고 터미널을 놔둬서 그 유닉스 서버에 접속해서 그 서비스 자원만 뭐 사용을 한다든지 일부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랬던 그 서비스 관점에서 그런 아키텍처에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완전하게 분산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AP 단위로 쪼개질 수 있도록 나뉘어지면 저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사나 뭐 지점이나 어떤 그 출장소 같은 것들도 AP만 한 대 보내면 그냥 그곳이 바로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출장 갈 때도 자그마한 뭐 이동형 AP 같은 것들을 하나 들고 가서 그게 뭐 미국이든 싱가포르이든 필리핀이든 호텔방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바로 회사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무선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구성을 하면 저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각 지점에는 AP만이 존재를 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일단 무선 네트워크의 한계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선랜이 AP가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혹은 회사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지사가 뭐 미국에 있더라도 같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컨트롤러가 갖고 있던 인증이나 보안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AP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보안, 접속하면서부터 무선랜에 접속하면서부터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리 화면의 예시인데요. 관리를 할 때 단순히 예전처럼 무선 네트워크가 살았다 죽었다 혹은 AP가 지금 살아있다 죽어있다가 아니고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하나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무선에 붙어있고 어떤 형태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중앙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혹은 외부의 출장자 이런 사람들이 현재 업무를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의 화면이고요.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BYOD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굳이 업무 이외에도 외부에 있는 게스트라든지 혹은 업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의 업무용 노트북은 업무망에 붙이고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망에 붙여야 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얼마나 사용자들 혹은 단말기의 OS별 특성들 그리고 뭐 단말기의 그런 맥어드레스라든지 올라가 있는 MDM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얼마나 잘 연계돼서 네트워크를 할당을 해주고 네트워크를 쪼개서 가상으로 분리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무선랜 서비스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역시 이제 이런 부분 역시 저런 부분이 잘 적용이 돼야 차세대 무선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무선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회사의 무선랜을 쓰면 뭐 카톡은 막겠다 라든지 회사의 무선랜을 쓰면 뭐 이 SNS뿐만 아니라 뭐 비업무 사이트들은 뭐 차단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선과 동일한 레벨에서 그리고 출장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레벨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보장이라든지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예, MDM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들이 단말기에 MDM 솔루션들을 깔았을 때 역시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부터 이 단말기가 어떠한 수준의 관리를 받아야 되고 어떤 네트워크에 붙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리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또 영화 상영 시간이 걸려 있어서 제가 좀 진행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넘겼는데요. 저희 제품이 애플의 미국에서는 애플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희 미국 총판이 애플이어서 애플이 자신의 솔루션들, 그러니까 패드나 노트북 같은 경우를 학교나 기업, 뭐 금융기관, 공공기관 같은 데 설치를 할 때 판매를 할 때 저희 AP를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시스템이 앱스토어에서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의 정식적인 그런 파트너 제품으로 런칭이 돼 있어서 그 두 장비 간의 호환성을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뒤에 준비한 부분은 차세대 무선 표준, 그러니까 802.11ac에 대한 표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N 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1ac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사무실에서 쓰실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저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질 때 혹은 무선 접속을 해서 업무를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느려질 때, 무선은 말짱한 것 같은데 갑자기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 경우가 어떤 경우 때문에 생기냐면 저 위에 있는 두 칸처럼 무선랜은 표준이 약간 좀 특이하게 적용이 돼서 무선랜 표준은 항상 이 페어니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페어니스가 평등이라는 게 관점이 약간 틀리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똑같이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붙어서 사용을 하면 스마트폰의 속도로 네트워크가 하향 평준화되어 버립니다. 스마트폰이 옛날 게 네트워크에 붙으면 붙을수록 점점 더 그 무선 네트워크가 원래는 300mbps짜리 무선 AP를 달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노트북이 링크가 되면 어떤 노트북은 150mbps로 링크가 되고 어떤 노트북은 128mbps로 링크가 되고 뭐 어떤 패드는 어떤 스마트폰은 65mbps로 링크가 되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65mbps로 링크가 된 사용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속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실 회사의 무선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굉장히 느린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느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다운받아 버리면 그 회사의 무선 이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한 10mbps까지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준상의 페어니스, 표준상의 평등이 저런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형태로 시간을 공평하게 쓰게 해주자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느린 놈이 하나 딱 존재하면 그 느린 놈이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무선랜이라는 게 시분할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 쓰느냐가 중요한데 느린 애가 시간을 다 쓰고 빠른 애는 조금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는, 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특히 이제 차세대 무선랜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밑에 것처럼 페어니스를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표준에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에어타임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패킷의 개수로 패킷의 개수라든지 혹은 사용되는 프레임의 숫자, 프레임을 주는 시간 단위를 더 세분화시켜서 이를테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빠른 애들을 더 빨리 주고 많이 주고 느린 애들을 조금만 주자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10배 빠른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걔는 10배 더 빨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표준을 약간 재해석해서 적용된 제품들이 좀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랜을 구축하실 때는 엔터프라이즈 무선랜, 그러니까 차세대 무선랜이 맞는지 이 제품이, 그리고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뭐 여러 가지의 스마트워크나 스마트 오피스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패드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이 다양한 장비들을 잘 서비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세대 표준을 좀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좀 마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지금 한글과 컴퓨터에서 VM에 관련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영화 시간은 지금 뒤로 더 이렇게 연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한 11시 55분부터 한 짧은 시간 동안 좀 뭐 필요한 그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영화 보실 때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 제가 한글 컴퓨터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글 컴퓨터의 우유상 사무입니다. 오늘 뭐 롯데정보통신 쪽에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뭐 한컴이 갑자기 이 자리에 섰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 이사고요. 이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한 이런 트렌드를 계속 쭉 지켜봤고 과거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는 슈레패커드와 데이컴 쪽에서 통신과 이 시스템 비즈니스를 과거 한 10여 년 이상을 해온 결과 한컴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포인터가 슬라이드가 올라왔나요? 예.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죠. 슬라이드가 PT 파일이 열리질 않았나요? 빨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2013년도 12년과 13년에 제가 피부로 느꼈던 현장에서는 아이아스 또는 파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키보드에서 뭐 빅데이터다, 뭐 오픈 플랫폼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이 아이아스 쪽에 인프라 쪽에 대부분이 잠식이 되면서 그 이전에 HP나 IBM, EMC 같은 하드웨어 밴드들조차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거는 좀 이따 슬라이드를 열겠지만 이 사스의 시대가 곧 도래한다. 한컴이 갖고 있던 각종 OA 소프트웨어들을 이 스마트 오피스 쪽에 어떻게 녹이느냐.
기존에 아마 국방 메가센터나 아마 이 시간조차도 아마 제안을 하고 계신 쪽에 인볼브 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대전이나 광주의 통합 데이터 센터조차도 아이아스 또는 파스라는 형태로는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 핵심 기술은 아마 가상화라는 이름 또 공개 소프트라는 이름으로 많은 인프라 자원들이 이미 투자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그 데스크탑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오피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눅스 기반이 지금 어떤 가상화의 어떤 인프라의 축, 나아가서 이제 PC 가상화 또는 VDI나 망분리, NAS라는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상단의 어떤 강한 종축을 형성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요 SI 사업 중에 뭐 빅데이터 문서관리 또는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윗단에 있는 각종 디바이스가 모빌리티로 옮겨가고 제로 클라이언트, 생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오면서 과연 거기에 탑재해서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과연 무엇이냐? 뭐 KT나 SKT나 또는 네이버 같은 어떤 기관계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희들이 그 탈피를 하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의 엄청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워를 견제할 수 있는 국산화 또는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무엇이냐? 향후의 변화 관리나 어떤 그 형상의 관리에 어떤 발전 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염두에 두고 저희 스스로가 서버 가상화를 구축하고 PC 가상화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의 방향은 무엇이냐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한국컴퓨터는 이미 서버가 한 300여 대 되는 거를 약 120대 정도로 줄여봤고요. 그것조차도 공개 소프트 기반의 저희가 개발한 레드햇 기반의 어떤 KVM과 동일한 서버 가상화를 이미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시트릭스나 VM웨어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미 서버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메가센터나 광주, 대전 통합센터는 시트릭스 VM웨어가 이미 떠난, 어떻게 보면 밀려난 그 자리를 이미 공개 소프트 기반의 KVM 기반들이 차지를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세는 뭐냐? 바로 대부분의 사업이 PC 가상화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 또는 SaaS의 전략을 어떻게 유저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본 겁니다. 짧은 시간인데 바로바로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제가 국방부하고 각종 공공기관의 ROC, POC를 진행을 하다 보니 전 세계 국방부나 미국과 캐나다, 영국 같은 국방부가 왜 시트릭스 VM웨어를 안 쓰고 엉뚱한 솔루션을 썼을까? 바로 리눅스 베이스의 스마트 오피스를 개런티하는 새로운 NAS 플랫폼, VDI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를 발견했고, 그 벤더 이름이 버추얼 브릿지입니다. 외산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 국산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될 수 있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지금 현재 뭐 롯데정보통신이나 뭐 CJ나 이런 저희 지금 프로토타입 형태로 각종 데모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 세계 약 7만 5천 명의 군무원과 군인들이 EA1 4등급의 보안 레벨을 통해서 서비스를 좀 받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자, 속도가 512K가 되더라도 항공모함이든 펜타곤에 있는 PC, 그게 모바일 기기든 제로 클라이언트든 생 클라이언트든 동일한 성능으로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성능이 나와야 된다는 ROC를 만족시켰다는데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이 시트릭스와 VM웨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솔루션들은 서버 베이스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는 이 스토리지가 NAS나 내장 스토리지가 아니라 바로 SAN, 즉 EMC나 HP나 IBM 같은 거대 글로벌 업체가 NAS다 SaaS를 얘기하면 항상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EMC 이들이 대부분의 예산의 90%를 차지하게끔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자, VM웨어도 약간은 간단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SAN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게 버추얼 브릿지가 얘기하는 상당히 심플한 스토리지도 지금 SAN이 아니라 NAS입니다. CD 하나에 키시면 충분히 구현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기술의 기반은 스토리지에다가 어떤 가상화를 세팅을 해놓고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드 이미지라고, 여러분들이 PC를 100대를 나눠주면 초기에
그 리드온리 형태로 세팅되어 있는 그것을 골드 이미지라는 형태로 세팅을 해서 메모리상에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시트릭스나 VMware 기반의 그 SaaS 아키텍처는 스토리지, 고가용성 센 스토리지를 항상 몰고 있지만 메모리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 5,000군데, 즉 국내에서 전국 규모의 브랜치 오피스를 갖고 있는 곳을 다 핸들링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VDI라고 얘기하는 환경이고, 다음 슬라이드. 계속 넘어가시죠. 나스 기반의 메모리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같이 아주 심플한 킷 중에 이 하이퍼바이저는 리눅스가 되어 있는 오픈 플랫폼 위에 CD킷 하나로 다 되어 있고요. 뭐 브로커 서버다, 무슨 SQL 서버다, 이런 것들이 이미 킷 안에다 녹아있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상당히 줄어져 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이제 IBM의 서버에 실제 탑재했던 사이즈인데, 이 정도 사이즈면 약 서버 한 대당 197VM까지 올려봤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서버 하나에 35대에서 40대 가상화 PC를 탑재하는 것이 한계인 것이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면서 접목하는 상황일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런 식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원격지,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열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각종 무선 장비들, 특히 웬 가속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주시죠. 다음 페이지. 아마 지역 단위의 어떤 브랜치 오피스를 갖다 연다고 하면 아마 그 트래픽이나 퍼포먼스를 개런티하기는 더더욱 곤란하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VDI를 하게 되면 서버 수가 늘어나고 공유 스토리지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죠. 저희가 작년에 대법원의 VDI를 시트릭스를 찍어내고 킬론이라고 하는 국산인 줄 알고 납품했더니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총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개런티가 안 되고 3,500 유저를 도입하는데 하드웨어 비용이 약 50억, 소프트웨어는 8.8억. 상당히 언밸런스한 상황이죠. 거기에 한국야 컴퓨터 같은 OA 소프트 뭔가를 탑재를 해서 사스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그럼 3,500명을 위해서 거의 돈이 100억 정도가 든다는, 약간 좀 논리에 안 맞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개런티가 안 되는 건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자, 결국은 궁극적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논하고 지사나 어떤 해외 공간에 브랜치 오피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작금의 예산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망분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망분리의 목적이 과연 보안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이 망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비용이 감당이 안 될 정도. 차라리 PC를 두대 사주지. PC를 두대 사주면 그럼 관리 포인트가 주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린 이 소프트웨어 비용을 과연 줄일 수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M&A,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공공기관이, 특히 국방부가 작년에 2천억의 페널티를 가지고 법정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난 마당에 이러한 이슈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성능 보장과 어떤 퍼포먼스가 개런티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 않다면 과연 제가 화두로 던진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침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런 화두를 가지고 좀 구체적인 그 세미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짧게나마 저희가 직접 경험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EMC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비용의 예산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이런 아키텍처로는 과연 저희가 진짜 클라우딩이라는 말을 직역을 한다면 뜬구름 잡는 구름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이드는 하지 말자라는 형태로 저도 열심히 또 프린트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시간 여기서 갖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영화 관람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지 좀 할게요. 일단은 지금 12시부터 그 영화를 관람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광고 없이 지금 그 휴식을 취하실 분들은 휴식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지금 공수 발표요.
저 없어요. 저 밖에 있어요. 갑자기 해소돼가지고. 네. 그래요.